안녕하세요. 부산 YMCA 시민중개실의 황재문 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중개실 전문위원이신 김남식 금융전문가를 모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부채에 대한 부담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오늘 두 개의 꼭지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마당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김남식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 제도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되시기 전분, 그다음에 연체가 되고 나서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아예 3개월 이상 장기적인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부채만.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그 금융부채만 채무조정 대상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는 금융부채 외에 또 다양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영업 하신 분들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물건을 가져오면서 물건 대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통신부채, 또 통신부채 안에 보면 또 소액결제라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신에 핸드폰 통신사로부터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은 좀 생각보다 그 렌탈비도 상당한 부채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채를 가지신 분들은 신용회복을 통해서 채무조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렇게 8년 정도 이렇게 분할해서 상환하실 수 있지만은 비금융부채 때문에 채무조정이 안 되신 분들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특별히 또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미납 때문에 굉장히 곤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신데요.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우리 건강보험료 체납 부분들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서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년 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그 장학금 같은 경우도 비면책 채권에서 풀려가지고요, 이제 채무조정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 주심을 안 받나요? 추심을 중단하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갖다 줄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에 본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별로 그 채무자가 이렇게 신청했을 경우에 그 채권자들의 추심을 중단해달라는 금지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방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 채무자가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때 서류가 접수될 때 금지 명령 신청이 들어가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금지 명령 신청이 들어가면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법원마다 약간의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법원에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회생 대상의 채무가 네. 아까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원에서는 그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게 1순위지만은 또 건너편에 있는 채권자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또 법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
이런 부채를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채권자 목록을 넣습니다. 네. 근데 그 채권자 목록에 빠져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채무자가 고의든 실수든 누락된 거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목록에 빠져 있는 경우요. 예, 또 두 번째는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내지는 고의로 일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 채권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채권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률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채무 조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를 받고 싶다 했는데 그 급여를 줘야 될 대표이사나 사장이 채무자의 경우에 이 임금 내 채무 조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건너편에 있는 채권자가 임금은 기본적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런 게 안 되고요. 사장님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채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되겠지만은 그 근로자 임금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양육비 네. 관련 것도 이렇게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 조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예를 들어 이혼하신 분이 그렇죠.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예. 양육비는 네.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내기 어렵다 이래서 그 부채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이렇게 제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일단 개인회생의 큰 핵심은 일단 그 한꺼번에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갚는 거겠죠, 그렇죠? 분할해서 갚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을 자기 형편껏 갚고 나머지는 이제 면책을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심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고정적인 소득 때문에 그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근무한 회사에서 확실한 증명서 하는데 자영업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분들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일용직에 계신 분들도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다라는 확인서만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개인회생 서류가 들어왔을 때 신청하신 채무자 입장에서 이 소득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지속 가능한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는 최근 3개월치 급여나 소득, 수입 관련 증명 자료를 넣어야 되지만은 또 이 3개월 수입이 향후 3년, 5년 지속되는지를 법원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최근 3년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최근에 이직을 해서 예. 뭐 2개월 됐다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근 3개월이고요. 예. 그러면 2개월 분하고요. 그 네. 전 직장 아, 해가지고 1개월 3개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그 1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탔다면? 실업급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아, 예. 그러면 보통 2개월밖에 안 됐다. 네. 그럼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차이가 있겠죠. 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신청인께서 한 달 더 이후에 3개월치 소득을 보완해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법원에서는 향후에 계속 소득이 발생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쪽에서 그 회생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 소득을 조금 인위적으로 네. 이렇게 좀 증가시켜서 네. 이렇게 신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3년간 그 소득이 계속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회생을 중간에 폐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꼭 이번에 하겠다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형편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넣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팩트에 근거해서 예, 하시라.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네. 해결하고 또 추가로 갚아 나가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를 그렇죠. 갚아 나가야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전문 용어로 가용소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한테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소득을 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리면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는데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저 생계비가 정해져 있고 네, 그 최저 생계비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끔 해주고 네, 나머지로 갚아가게 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법원에서 생각하는 최저 생계비가 1인, 2인, 3인, 4인 가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특히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네. 기준으로 그 60% 정도를 네. 최저 생계비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133만 7천 원 정도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내 소득이 200만 원을 벌고 있다. 1인 가구이다. 200만 원을 번다 하면 총 소득 200만 원에다가 최저 생계비 133만 원을 차감하면 약 67만 원 정도 그렇겠네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변제를 하는데 67만 원을 100%다 갚느냐 아니면 거기서 또 금액이 변동되느냐는 부채의 상황에 따라서 전체 부채가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 좀 가만히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그 편리한 자료라든지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더 소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를 부채를 갚아가는데 그게 가용소득인데요.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까지 갚아가야 되나? 기간은 어느 정도? 예. 보통 갚아야지. 회생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3년 동안 갚을 했습니다. 3년요? 신용회복에는 8년이었는데 네. 개인회생은 3년인데 사실 3년도 길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원래는 5년의 상한이었는데 네. 5년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끝까지 마무리를 못 하신 분이 많으신 거예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는 거죠. 이 포기라는 거는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부채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신용불량 아, 돌아가는 거죠. 원리금을 그대로 다시 갚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체적인 제 부채 금액이 1억입니다. 네. 그런데 회생을 통해서 법원에서 3천만 원만 갚으세요. 네. 그럼 3천만 원을 다 갚고 나면 그 이후에 7천만 원은 면책을 해주겠습니다. 네. 라는 제도인데 갚아야 될 그 3천만 원을 제가 2천만 원만까지 갚고 1천만 원을 못 갚고 폐지가 됐다고 해볼게요. 아, 그럼 어떻습니까? 본인은 1천만 원만 남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겠네요. 감면받은 7천만 원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연체이자까지 다 감안하게 된다면 무지무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하고 개인회생 제도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네. 일단 부채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부채를 갚는 금액이 그죠? 네. 최소화되는 게 제일 유리한 거겠죠. 그죠? 네, 그렇겠지요. 그죠? 같은 부채라면 네. 작게 갚고 채무정이 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이 감면율이 높습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을 네. 아까 이제 3년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3년인데 불가피하게 3년 동안 상환하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5년까지 조금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 그래서 채무자께서 채무조정을 원하신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이렇게 오픈을 갖다 하셔서 그런 걸 다 점검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그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취약계층이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 다른 고민보다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가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이제 개인회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있으세요. 내가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 표를 참고해 보시면 역시 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취지도 그러니까 저소득 가정 소득이 어느 정도 조금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도 표에 보면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 중위 소득의 125%. 그러면 1인 가구일 경우에 본인의 소득이 한 달 소득이 약 278만 원 정도 이하인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 이런 거 다 안내받으시고요. 또 법률구조공단이 법률 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 비용 같은 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본인의 소득이 278만 원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세전인지 세후인지 내지는 뭐 상여금을 포함하는 건지 그죠? 수당이 포함돼.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그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건강보험공단에서 납입 정령을 끊으셔서 그걸 첨부하셔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아주 명확하게 네.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으로 이게 납입을 하다가요. 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 중에 뭐 구제가 되거나 이런 방법들은 없나요? 아깝잖아요. 회생을 3개월 미납을 하게 되면 네. 법원에서 네. 그 개인회생 폐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특히 청년들 중에 그런 경우 좀 많으셨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본인이 잘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납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본인은 미처 몰랐다. 그래서 법원에서 회생을 중도 폐지했을 경우에 즉시 항고라고 좀 어렵죠, 그죠? 네, 좀 어렵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납입됐는데 이렇게 납입이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내지는 본인이 연락을 못 받을 경우도 있겠죠. 그죠? 주소지가 바뀐다거나. 예.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고를 신청해서 법원의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타당하다. 이러면 다시 폐지됐던 거를 계속 연장해서 납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부득이하게 네. 본인이 뭐 다치거나 네. 아프시거나 내지는 실직을 통해서 네. 내지는 또 가족 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도저히 납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 특별 면책을 한번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면책 예. 신청. 예. 그럼 특별 면책 신청해서 받아지면 이 납입 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게 아니라 네. 그 폐지된 걸 심사해 가지고 바로 면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솟아날 구멍이 있네요. 그러니까 갚지 않은 예, 그런데 그것도 약간 좀 그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그 채무자께서 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장애를 입다거나 음. 아니면 그 뭡니까 가족 중에 미성년 부양자가 생겼다거나 네. 그다음에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시거나 조건부든 네. 우리 청년들 중에 소득이 중단될 경우에 조건부 수급이 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예, 예. 그런 상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네.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회생을 할 때 네. 부채가 예를 1억입니다. 네. 금액이 좀 너무 큽니까? 좀 크죠. 그러면 좀 줄여서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부채가 2천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금 재산이든 보험이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걸 또 법원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청산 가치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부채는 2천만 원인데 청산 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빚 잔치를 해도 1,000만 원, 그죠? 밖에 못 갚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전세 보증금이든 생활금이든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청산 가치는 1,000만 원이고 부채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다 갚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2천만 원 갚으라고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열심히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갚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회생을 신청할 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아까 1,000만 원 했죠. 네네.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상 주체는 상환한 거예요. 청산 가치 이상을 갚으신 분이 네. 그죠? 나머지 이제 9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경우였다. 부득이한 경우 발생했다. 그럴 때 특별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김남식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청년사회 나침반 영상 아카데미의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